노벨상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지 아세요? 대략 100년 정도 됐거든요. 100년 역사상 AI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노벨 화학상을 무려 AI 분야 연구자들이 받게 된 겁니다. 인간이 지금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극복해주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내 병을 정확하게 치료하고 진단하고 하는데 AI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지금 현재 그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데 그 대체하는 수준이 AGI라고 하는데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I에다가 제너럴을 붙였죠. 이게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판단, 모든 추론 능력을 갖춘 AI가 수년 내에 탄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순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고차원의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요. 과학기술이나 연구개발 혹은 수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기초과학이나 아주 복잡한 학문 영역 혹은 과학기술 영역에 인간이 지금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극복해주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정말 몇십 년, 몇백 년 수학 역사에서 인간이 풀지 못했던 난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학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를 AI가 지금 해결했다라는 그 뉴스들이 막 최근 보도되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으로 제약산업이 있죠. 제약산업 하면은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약산업에서 신약 개발을 할 때 인간 몸속의 단백질 구조를 연구해가지고요. 이게 신약의 후보 물질이 우리 몸에 어떤 기전이 있는가를 밝혀내는 과정이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과정인데 이게 정말 인간의 고도의 노력과 이런 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에 또 AI가 투입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지금 현재 이런 가벼운 AI의 그런 업무의 도움이나 일상의 도움이 아니라 정말 인류의 수건 사업, 인류의 정말 미래를 책임질 만한 거대한 변화들이 과학기술 영역이나 기초과학 분야나 혹은 의학, 제약 이런 영역, 생명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우리가 정말 인류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영역에 난제들을 해결하고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AI의 기여가 저는 수년 내에 여러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정말 AI 대혁명의 시대로 우리 인류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것이다라고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는 예측했었는데 그 당시 예측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좀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보고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2020년대 중반, 지금 현재 딱 시점이죠. 2030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라고 하면요. 운전석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완전 자율주행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게 그냥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은 좀 빗나갔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아무리 센서 기술, AI 기술, 여러 구동 기술 이런 것들이 완벽히 갖춰져도 실제로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도로에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또 인간은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내 몸을 맡기기 위해서는 얘가 사고를 하나도 안 내야지 사고율이 5%, 3%만 돼도 에이 내가 AI가 운전하다가 죽을 일 있어? 다칠 일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엄격하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AI 발전 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빨라지다 보니까 AI가 사실 자율주행의 핵심이잖아요. 이 AI의 여러 알고리즘 능력이나 혹은 데이터 학습 능력이나 혹은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자율주행 영역에도 AI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영역들이 확장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죠. 사실 10년 전만 해도요. 자율주행 영역에서 가장 강자는 구글이나 오히려 지금 쑥 들어간 애플 기업이 상당히 강했어요.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의 언급들이 많았죠. 당시에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 라이다라는 센서, 우리 자동차 위에 돌아가는 센서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가장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하고 장애물을 측정하고 이런 장비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하드웨어에 좀 의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는 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는요. 카메라 8대만 가지고 인간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이다 센서는 이미 예전에 제거를 했고요. 레이다라는 또 센서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제거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드웨어들은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비용 중심적으로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라고 하는 좀 저비용의 이 장비들을 갖추고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AI가 이 라이다 센서가 하던 정확도를 높여주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접근법이 이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얘네가 맞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훌륭한 접근법이었다. 물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도 아직 완전 자율주행 시대는 좀 몇 년 더 남았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AI가 급진전하는 시대를 잘 읽었다. 하드웨어로 풀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푸는 것이 맞았다. 이것이 이제 입증이 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이 최근에는 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노벨상 시상식 보셨나요? 우리 한강 작가의 문학상 수상도 너무나 즐거운 소식이지만 그 직전에 물리학상, 화학상 수상자 AI 연구자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노벨 화학상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구글의 젊은 연구자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바로 그 노벨 화학상을 그들이 받게 해준 기술이 뭐냐면요. 알파폴드라는 기술입니다. 지금 알파폴드는 3까지 나온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뭐 하는 기술이냐?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의 구조를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기술이에요. 특히 제약산업에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백질 구조를 밝혀가지고 신약 후보물질 발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지식 영역이거든요. 인간 연구자들이 지난 한 1950년대 이후로 단백질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몰두하는 연구자들,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인간 세상에서 훌륭한 연구자들이 연구를 지속했음에도 우리 몸에 약 20만 가지 단백질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17% 정도만 단백질 구조를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아직 미지의 영역이죠. 미개척 분야예요. 우리 인류가 정말 이것만큼은 빠르게 해결해야 돼. 아마 몇 개 꼽으라고 하면 단백질 구조 예측 분석 이거 들어갑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 생명 연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인류의 어떤 진화 과정을 밝히고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 단백질 연구거든요. 자, 근데 구글의 이 알파폴드 기술이 탄생 7년 만에 우리 몸속의 단백질 구조를 대부분 밝혀낼 수 있다라고 구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위원회도 이들에게 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노벨 화학상을 무려 AI 분야 연구자들이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신약 개발할 때 이런 아스피린이나 비아그라나 이런 거 어떻게 나오는지 다 잘 아시잖아요. 이 연구 과정이요.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돈도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바이오 제약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상만 성공하면은 이제 약 나오고 대박 칠 수 있다. 그러다가 정말 상폐되고 투자 실패하시고 이런 경험 사실 저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신약 개발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고 돈도 막 조 단위가 들어가는 한 20년 걸리는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가 임상 단계보다 오히려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전임상 단계거든요. 이 인간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발품 팔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자, 근데 이 영역에 AI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알파폴드 기술 같은 것들이 단백질 구조도 밝혀주고 또 후보 물질들 발굴하는데 또 적중률을 높여주고 이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고요. 이게 성능이 지금 입증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이런 기업들이 AI 기술 업체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요. 야, 우리랑 신약 개발 프로젝트 같이 하자. AI 좀 써서 같이 하자. 이미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이제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한 15년 정도 있으면 2030년대 후반 정도 되면 이런 결과들이 속속 등장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항암제가 여러 개가 발표가 될 것이고 만약 성공한다면 아마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는 암을 극복하는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글이라는 기업도 AI를 가지고 여러 기초과학이나 다른 산업 분야에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약산업, 의학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응용 기술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우리가 그냥 제약사 해버리자. 아니면 우리가 제약사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우리 기술을 여기다 접목하는 걸 더 원활하게 하자. 이런 판단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예언을 할게요. 첫 번째 예언은요. AI가 제약산업과 의학산업에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특이점 시대에 인간의 수명이 2040년대 정도 되면은 150세 시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감히 예언을 합니다. 현대의학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또 암이나 이런 것들을 AI가 하나 둘 해결해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건강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자, 두 번째 예언은요. 구글이 수년 내에 제약사가 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제약사를 인수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의학 산업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이런 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 헬스케어 쪽의 AI가 유방암 쪽에 진단 정확도를 엄청나게 높여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 의사들이 뭐 여러 자료를 가지고 유방암 진단을 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죠. 근데 인간 의사들보다 대략 10에서 20% 정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요즘 현대 희귀병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유전자 이런 뭐 병 관련된 병. 저도 이렇게 전문 지식이 그런 분야는 없긴 하지만 뭐 정말 세상에 잘 없던 희귀한 병들이 발병이 돼가지고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뭐 어린이들이나 뭐 또 노약자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희귀병을 인간이 이걸 판단을 하려면은 기존에 없던 케이스니까 뭔가 정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AI는 이 복잡한 지금까지의 여러 케이스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희귀병이 어떤 연유에서 발병한 것인지를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즉 새로운 병의 영역을 정의해 주는데 AI가 또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현대 의학도 아직 미지의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인간이 연구하려면은 뭐 수년간, 수십 년간 쌓여야 되잖아요. 근데 AI는 여기 들어가서 더 획기적으로 이 속도를 더 올려놓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병을 정확하게 치료하고 진단하고 하는데 AI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상징적으로 노벨위원회가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AI 분야 연구자들에게 작년에 다 수여를 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요. 노벨상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19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더라고요. 대략 100년 정도 됐거든요. 이 100년 역사상 AI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노벨상 하면은 AI 영역도 없긴 하죠.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평화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AI 분야도 없기도 하거니와 이 나머지 분야에서도 AI와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들은 수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AI 분야 연구자들에게 2개의 상, 물리학상, 화학상이 돌아간 거예요. 저는 이게 상징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결국 이 기초과학이나 이공계의 과학기술 영역에 AI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는 문을 연 것이다. 결국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침투하는 것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분야의 인간의 난제들, 이런 몇백 년 수학 역사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간 수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AI가 하나둘 해결하는 사례들이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과학기술, 물리학, 과학 이런 영역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천체과학이라든지 혹은 복잡한 데이터가 필요한 대기과학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기상이변을 예측하는 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기상청을 신뢰하지 않고 일기예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만큼 요즘 이제 기후변화가 되게 아주 빈번하게 과거보다 오히려 더 이제 패턴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도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기가 힘든 영역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영역조차도 AI가 해결해주는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I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데이터가 명확한 영역이에요. 즉, 대기과학이든 우주과학이든 과학기술이든 수학이든 데이터만 명확하게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영역도 AI가 풀지 못한 영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영역에 데이터를 얼마나 잘 쌓아놨냐, 얼마나 정교하게 정확하게 이걸 잘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AI가 얼마나 빨리 이것들을 해결해낼 것이냐가 저는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생성형 AI 시대의 지금 이제 초기잖아요. 우리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등장한 지는 고작 3년도 채 되지 않았고요. 우리가 기술업계에서 보더라도 이 생성형 AI가 용어적으로 유행하고 이 분야 기술들이 급성장한 것도 고작 7,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AI 역사는 그보다 훨씬 길지만 이 생성형 AI에 집중적인 투자가 일어나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생성형 AI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약점이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할루시네이션, 우리말로 하면 환각현상입니다. 우리 인간도 환각현상 있죠? 좋지 않은 행동이나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근데 AI도 환각현상,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정확한 답을 얘기해주길 우리가 기대하는데 얘가 막 헛소리를 하거나 세상에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소설을 쓴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챗GPT 처음 등장했을 때 이걸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짤을 유행하는 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줘 했더니 챗GPT가 세종대왕님께서는 말 안 듣는 간신배들이 있을 때마다 옆에 있던 아이패드를 집어던집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AI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쓰느냐 이걸 막 조롱을 하기도 사람들이 하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좀 보완하는 방법,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죠. 다양한 접근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데이터 자체를 더 정교하게 학습시키는 것. 이 데이터 퀄리티의 문제가 둘째가 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이용자들이 이것을 좀 안 나오게끔 질문하고 AI를 쓰는 방법들이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AI에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알려주고 있어요. 깊이 있는 보고서를 쓰려면은 질문을 처음에는 추상적인 질문에서 구체적인 질문으로 단계를 점점 깊이 전개하라. 아니면은 질문을 할 때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좀 포함해서 질문하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줄여주기는 합니다. 기술자들의 노력과 이용자들의 노력이 같이 좀 필요한 거죠. 다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좀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인데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특히나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상당한 감각을 발휘합니다. 이게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든지 추론의 과정들이 매우 인간의 원하는 의도를 정확히 해석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주요한 알고리즘이 트랜스포머거든요. 이 알고리즘이 근데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를 100%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진화하지 않습니까?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지금 현재 생성형 AI 시대를 또 새로운 알고리즘 모델이 등장하는 순간 할루시네이션이 또 사라지거나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거는 좀 기술 업계의 노력으로 좀 밀어두고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을 적게 나오게 하려면은 아까와 같은 질문을 잘하고 어떻게 쓰고 어떤 용도로 쓰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AI와 같이 좀 이제 상업화의 길로 접어든 기술, 거대 자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대 자본이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공정한 어떤 경쟁을 위해서 이 자본들이 투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소수의 기업, 소수의 기득권, 권력자, 혹은 뭐 이런 주도하는 국가,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돈을 투자를 하겠죠. 결국 AI가 요 방향으로 발전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방향으로 발전하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로서 연구실에 묻혀 있을 때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훌륭한 방향으로 연구자들이 유도하고 이걸 연구 개발을 하겠죠. 근데 이게 시장으로 나오고 돈이 태워지는 순간 이상한 방향으로 튈 수가 있다는 거죠. AI는 지금 그 시대로 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딥페이크고 딥보이스예요. 최근에 뉴스에서 하루 걸러서 이런 소식들이 나오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딥보이스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통화를 앱이 도청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앱은 불법 앱이죠. 여러분들도 모르게 앱이 깔려요.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랑 통화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 목소리가 여기 녹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음성을 그대로 페이크로 복제를 하죠. 그래서 다음에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목소리로 여러분께 뭔가 말을 해요. 당연히 금전적인 걸 요구하겠죠. 내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지금 뭐 수술비를 바로 내야 돼서 뭐 얼마만 입금해라. 분명히 아버지 목소리예요. 근데 전화번호는 달라요. 뭐 똑같은 전화번호 올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입금을 하는 그런 사고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딥보이스 사례고요. 정말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마라. 내가 먼저 뭔가를 했다라고도 믿지 마라. 그 응답이 또 페이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 차례 확인하고 더블 체크하는 거 필요하고요.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도 딥보이스가 포함된 이 기술 용어죠. 딥페이크라고 하는 건 이제 영상, 음성 모든 것을 가짜로 만드는 기술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딥페이크라는 거 용어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단어가 만들어져서 그렇지 이 딥페이크를 기술 자체로 보면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냥 음성 합성 기술, 영상 합성 기술이잖아요. 이게 좋은 쪽으로 사용되면은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겠죠.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 사용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이 기술 자체를 우리가 괄시하고 무시하고 이걸 제외해야 돼. 이거는 투자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이 분야를 오히려 양지로 끌어올려 가지고요.
이 기술 개발자들이 충분히 양지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우리가 투자했을 때 뭔가 좋은 쪽으로 이걸 발전시킬 수 있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또 관련된 법 제도가 정비가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고 문제를 지적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저는 이런 과정 지금 과도기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고 빠르게 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전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답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세상이 씁쓸합니다. 뭐냐면은 세상의 새로운 변화가 기존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들 사이에 뭔가 평화로운 진화, 진보를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의도하고 기대를 하지만 결국 또 그 기술은 세상의 나쁜 질서나 또 어떤 부의 편중이나 공정하지 못한 것들로 또 발전을 하고 가중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디지털 시대 예로 들어서도 우리가 인터넷이 탄생했던 90년대 초창기 보면요. 당시 80년대 인터넷 탄생 직전에 인터넷 관련된 기술들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게 지금과 같은 인터넷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화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기술을 써가지고 우리 정보가 한 사이트나 플랫폼에 모이지 않고 이것이 분산 저장돼서 관리되고 지금 현재 블록체인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런 형태들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양극화나 정보 불균형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디지털 기술이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주장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죠. 왜냐하면은 권력자들이나 돈을 대는 사람들 혹은 주도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득이 큰 방향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이 역시나 그들의 우려대로 정보의 불균형이라든지 부의 양극화라든지 혹은 또 일부 권력의 독점 이런 것들을 더 또 가중시키는 결과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AI 시대도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AI에도 투자가 일부 소수 기업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키워지고 있고 요즘 그 AI 학계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AI를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정치권에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로비를 하는 것은 합법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던 기업들이 로비를 하기 시작했다. 혹은 이 로비의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또 의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AI를 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고 세상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데 법제도나 이런 세상 사회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우호적으로 만들어줘.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뭔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소를 기울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 세상의 변화는 역시나 자본이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또 기울기 마련이구나. 이것을 좀 바로잡기 위해 저 나름의 노력으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주장하고 이런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디지털 시대에는 기업이 국가를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죠. 사실 우리가 빅테크라고 불리는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도 불리고요. 이런 빅테크 기업, 구글이든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사실 정말 이들 기업은요. 유럽 시장에서 돈을 엄청 벌어가면서도 유럽의 아일랜드라고 하는 법인세가 매우 싼 나라에다가 딱 유럽 지사를 하나 세워놓고 다른 나라에는 고용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돈을 엄청 벌어가요. 이게 결국 디지털 시대의 무형의 기업이다 보니 무형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 유럽 국가들이 이 기업을 내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유럽의 시민들은 이들에게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의존하고 있고 내 정보를 다 이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무작정 내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저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이런 테크 기업, 디지털 기업, 데이터를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이미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AI 시대는 더 강화되겠죠. 왜냐하면 AI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1차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데이터가 이미 쌓여있는 기업들은요. AI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데이터죠. 이것 가지고 AI가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사람들에게,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뭔가를 제시하는 게 AI죠.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도 하죠. 내 스마트폰 속에 뭔가 AI 에이전트가 깔려 있으면은 내 일상생활에 다양한 내가 물건에 뭐가 관심이 있고 내가 내일 무슨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내가 어떤 분야에 일하고 있고 모든 데이터를 얘가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파악해버려. 그래서 야 너가 좋아할 거 이거지? 야 너 이 책 공부해봐. 야 너 이 브랜드 상품 어때? 일상생활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두 AI가 관여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보유한, 이것을 제공한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거 아닌가요? 이게 국가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AI 시대에 이 독점적인 기술력과
서비스 모델,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영향력은 더 거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강연을 나가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거대한 AI 혁명 시대를 거대한 파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아주 예쁜 잔잔한 파도가 치는 바다에 갔어요. 너무 아름답다, 반짝반짝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랭랑을 칠 거예요. 그죠? 무서우니까. AI의 거대한 변화도 지금 두려워서 이걸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류는요. 이 거대한 파도를 내가 뭔가 기회로 삼고 즐기려는 최소한의 시도를 해봅니다. 예를 들면 야, 이런 거대한 파도가 좀 무섭긴 한데 내가 서핑을 한번 이번엔 제대로 배워볼까? 아니면 이런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내가 수영을 한번 제대로 배워볼까? 물론 좀 이게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지만 세상의 변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비유를 해보면은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부딪혀보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또 일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부류는요.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내가 이 변화를 주도해볼까? 내가 파도를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구상을 하는 개인과 기업들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이 그들에 해당되겠죠. 개인들도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대혼란의 시대에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주류가 되고 또 기존의 업계가 또 경쟁력을 잃고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대혼돈의 시대에 내가 이걸 주도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볼까? 새로운 주도 모델을 만들어 볼까? 내 역량이 여기에서 가장 빛을 발하도록 뭔가 조성을 해볼까?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권력을 가진 기업이나 국가는 그것을 더 잘하겠죠. 근데 우리가 개인 단에서도 나와 경쟁하는 혹은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내가 AI를 가지고 뭔가의 주도적인 업무의 방식을 만들고 일상의 방식을 만들고 활용 방법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AI 시대의 변화를 그래도 적극적으로 한번 주도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